반도체 좋은 건 알겠는데 나머지 업종들 중에서도 야 이런 기업들은 실적도 너무 좋고 뭐 비싸지도 않고 정말 싸기도 하고 앞으로도 오를 것 같은데 우르르 다 무너진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우리나라에 수급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일단은 진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완전히 수급이 붕괴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마이크론 실적 발표와 관련해서 관전 포인트는 대표님 어디에 좀 초점 두고 계세요? 시장의 기대치가 있어요. 네. 그 기대치를 훨씬 능가할 것인지가 여부인데, 다만 마이크론 실적도 있는데 나중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또 다른 이슈가 있을 것 같아요. 무슨 이슈가 있는 거냐면 AFW 파트너스 이선엽 대표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앞에서 약간 뭐 저희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달도 이제 차면 기운다고는 하는데 이게 양가적인 마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울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반도체가 그냥 계속 언제까지 가졌으면 좋겠는데 또 한편으로 봤을 때는 오늘장처럼 막 코스피가 9,114까지 올라가는데 2천여 개 종목이 하락합니다. 네. 그러면 이게 또 포모 혹은 상대적인 박탈감 막 있단 말이죠. 그러면 뭔가 개선이 좀 됐으면 좋겠는데 혹시 대표님께서는 이 시장을 어떻게 규정하고 계신지 여기에 대한 궁금증이 좀 있습니다. 우선은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반도체가 올라가는 건 비정상은 아닙니다. 당연히 실적도 너무 좋고 뭐 기업 밸류에이션도 높지 않고 네. 그리고 앞으로도 성장 가능성이 있으니 올라가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 그리고 이 현상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일본도 그 키옥시아 같은 기업이 시가총액 1위로 올라섰을 정도고 미국의 마이크론도 다르지 않죠. 네. 그런데 일본이나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다른 건 뭐냐면 다른 국가들은 여타 종목이 하락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반도체가 좋은 건 오케이. 그러나 실적이 좋고 또 나름대로 괜찮은 기업이라면 오늘 특히 일본 같은 거 보시면 뭐 여전히 기업별로는 많이 올라오기도 하고 네. 뭐 하락한 종목은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선에서 조금 약세를 보이는 정도라 뭐 그냥 반도체가 더 좋은 거지 다른 기업들이 나쁘진 않은데 네. 우리나라는 제가 보기에 반도체 좋은 건 알겠는데 나머지 업종들 중에서도 야 이런 기업들은 실적도 너무 좋고 뭐 비싸지도 않고 정말 싸기도 하고 앞으로도 오를 것 같은데 우르르 다 무너진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우리나라에 수급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일단은 진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엔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그 반도체 관련 기업의 비중이 너무 높은 것, 오늘 보니까 삼성전자 기준으로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각각 시가총액 비중에서 거의 28% 가까이씩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두 개 다 합치면 어이구 이게 얼마입니까? 거기다가 SK스퀘어라든가 물산, 생명까지 합치게 되면 그 비중은 거의 절대적이 아닐까 싶은데 네. 이게 최근에 시장을 이끌고 있는 ETF하고 맞물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ETF하고 맞물렸다는 얘기는 뭐냐면 워낙 두 종목이 좋다라는 걸 알고 있다 보니까 이걸 사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다 파는 거죠. 네. 예전에는 이게 개별 종목이었었을 때는 뭐 한두 종목만 밀리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같은 반도체 관련 ETF를 오늘은 좀 달랐지만 예전에는 반도체 관련 ETF를 팔면 거기엔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있지만 소부장도 많았거든요. 네. 그럼 소부장을 다 팔아서 두 기업만 사게 되다 보니 소부장이 많이 밀리는 역할도 됐을 거고 또 지금 이제 지수형 사신 분들 네. 지수형 같은 경우도 지금 야 이게 지수가 별로 재미없다 보니 차라리 이걸 팔고 집중해볼까라고 하다 보니까 지수형을 팔면 나머지 기업들은 죄도 없이 전부 다 우르르 밀리는 네. 이걸 받쳐줄 지금 완전히 수급이 붕괴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반도체가 좋은 건 맞는데 반도체 외 기업들도 제가 볼 땐 상당히 좋은 기업들도 꽤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국가들과는 다르게 한국만 유독 반도체 관련 또는 몇몇 기업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되려 빠지지 말아야 될 자리에서 너무 많이 빠지고 있다. 이건 제가 보기엔 ETF로 인한 생태계의 교란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레버리지 상품에 대해서도 그래서 하실 말씀이 좀 많을 것 네. 같고 저도 현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선물옵션 동시만기일이나 MSCI 뭐 편출입에 대한 수급적인 이슈 많이 신경 썼잖아요. 요즘에 ETF 리밸런싱 관련한 문의가 굉장히 많이 와요. 그럼요. 네. 참 저희들은 언제부터
ETF 리밸런싱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졌지라고 하면서도 실제로 이 수급적인 영향력이 절대적이 된 건데 사실 하나가 더 있는 게 이게 ETF로 매매를 하게 되면 이전과는 좀 다른 게 있습니다. 뭐가 다르냐면 우리가 보통 한국 시장에서 근래 들어 뭔가 좀 시장이 굉장히 컸을 때 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중심으로 시장을 굉장히 크게 올렸던 적이 앞서 한 2번 정도 있었어요. 하나는 닷컴 버블 때, 네. 그다음에 또 2000년대 초반에 뭐 중국 열풍 이런 거였는데 그때하고 지금 다른 건 뭐냐면 개인이라는 주체는 같지만 담는 바구니가 달랐어요. 99년에는 일명 뮤추얼 펀드라고 불리는 그런 펀드들이 유행을 해서 네. 간접 투자로 갔고 또 이제 2006년 7년도에도 적립식 펀드라고 불리는 펀드 중심이었어요. 그러니까 돈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의 돈이지만 운용하는 주체는 기관이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뭐 포트폴리오도 왔다 갔다 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ETF는 운용 주체 자체가 개인이십니다. 자, 개인이란 분들이 오시다 보니 물론 훌륭한 분들이 많은 건 사실이지만 단점이 뭐냐면 너무 집단화되는 거죠. 한쪽으로 우르르 쏠렸다가 한쪽으로 또 우르르 나갔다가 그래서 아무래도 이분들 같은 경우는 그 뭔가 경험이 많은 분들이란 모르겠지만 아닌 분들 입장에서는 시장 변동에 따라서 투자 심리도 취약할 거고 그래서 변동이 더 커지는 역할이 될 거고 거기다가 특정 반도체 기업의 ETF까지 있으니까 이런 현상들이 더 많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게 한두 개가 좋다면 그걸 사기 위해서 나머지 걸 다 팔아야 되는 그게 전부 ETF다 보니까 그 관련 기업들은 사실 실적과 이런 거 무관하게 주가가 굉장히 뒤밀리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다 보고 최근엔 아예 다른 쪽 관심도 없죠. 네. 시장에서는 뭐 반도체 두종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뭐 그 싸움으로 가고 있는 형식이 되다 보니까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더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의 상황들을 보면 그리고 기회 비용 생각하면 지금의 플레이가 맞는데 네. 이게 참 소외당하신 분들도 많고 시장이 언제까지 이 두세 개 종목으로 올라갈 수는 없으니까 코스닥 얘기를 잠깐 좀 네. 여쭤보자면 왜 이렇게 소외를 당하고 전 이렇게 아무리 반도체 소부장이 잠깐 반응은 해준다지만 이렇게 낙수 효과가 좀 약한가 싶기도 하고 근데 정부에서 정책이나 모멘텀들이 아예 없는 건 또 아니란 말이죠.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이렇게까지 약한 이유는 어디에서 찾으십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ETF 효과가 제일 컸다라고 보고 예. 물론 이제 우선적인 원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결국 코스닥에 있는 소부장, 반도체 소부장들이 올라가려면 현재 있는 반도체만큼의 실적이 뒷받침돼야 되는데 네. 지금 올라가고 있는 글로벌 시장의 모습은 특정 반도체 기업들의 가격 상승 때문에 보통 피해 상승이라고 그러죠. 이 가격을 많이 올렸다는 의미 안에는 물량을 많이 늘리지 않았다는 얘기하고도 같습니다. 즉 반도체 소부장이 많이 올라가려면 반도체 기업들이 가격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 설비 투자를 정말 강하게 해서 그렇게 해서 이 기업들한테 이득이 돼야 되는데 지금 수요만큼의 설비 투자는 하지 않고 그러니까 소부장에 대한 어떤 그 여러 가지 모멘텀은 제약되고 오히려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 기업의 그 물량과 관련된 그 가격 올리는 뭐 100% 올리고 200% 올리고 이런 거이다 보니 사실 상대적으로 더 소외된 게 맞고 앞으로 오른다 하더라도 이쪽 있는 큰 두 개를 수익률 측면에서는 따라가기 어려운 부분들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여기는 가격을 올리는 것이고 여기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니까. 다만 최근에 저는 변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얼마 전에 젠슨항이 오고 가서도 SK 하이닉스의 최태원 회장님께서 2030년도까지 현재 하이닉스의 설비 투자를 2배로 증설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건 저는 꽤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 실제 최근에 반도체 소부장 관련 기업들 같은 경우도 장비 가격을 올려서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구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실적은 개선되고 있는 게 분명해 보이거든요. 그런 점들을 감안하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하락은 제가 볼 땐 정도가 좀 심했다. 그리고 상당한 저평가가 아니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만 나중에 분명히 올라가긴 올라갈 것 같은데 이 올라가는 수준이 현재 올라가는 반도체 수익률을 따라잡는 그 개념은 아닐 거다라는 건 좀 차별화돼서 좀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모멘텀은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즉 앞서 말씀드린 하이닉스부터 이런 기업들도 조금씩은 물량을 늘리는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고 혹시 좀 더 시간이 지나서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물량을 조금 더 지금보다 더 강하게 늘리는 쪽으로 가면
더 수혜를 많이 받겠죠. 뭐 그런 정도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큰 그림에서 코스피와 코스닥은 살펴봤고 주 이슈들이나 이제 섹터별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쭤볼 텐데 저희가 대표님 실은 앞에서 네. 일단 한번 다 깠습니다. 그 여기 계셨던 분들은 보통 2003년 4년에 이제 이 시장에 들어오셨고 저희가 막내였으니까 2010년에 들어왔고 대표님께서는 2000년 전에 네, 들어오셨죠. 닷컴 버블을 경험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가 시총 1위가 아니었던 시절에 한국전력이 1위였던 시절이셨을 테고 네. 1위가 한번 바뀌는 걸 보셨고 오늘 또 SK하이닉스로 시총 1위가 바뀌었습니다. 보통주 기준이죠. 보통주 기준으로 좀 하이닉스에 대한 이런 가파른 상승세 그리고 물론 이것도 다 합쳐야 되는 얘기지만 그래서 보통주 기준으로 아직은 아니지만 일부 증권사에서는 지금의 실적에 대한 볼륨으로 봤을 때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를 제치는 순간 이건 버블이야 라고 아예 규정을 하는 증권사나 애널리스트도 있었죠. 네. 있더라고요. 네.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찌 보시나요? 동의하지 않습니다. 예, 너무 좋은 분석이라고 생각을 하고 나름대로 그만한 이유를 달았는데 이전에는 그런 사례가 왕왕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시가총액이 많이 뒤집힐 때는 특정 그 산업에 대해서 너무 쏠림이 강하고 그 쏠림 이상으로 주가와 관련해서는 실적이 아닌 조금 일정 부분 기대도 많이 담아서 실적이 바뀌었던 게 이전의 사례고 네. 그러다 보니 이렇게 되면 꼭지가 아니겠느냐라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비록 시청 일부 바뀌고 또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현재 오르고 있는 것들이 재평가를 받기 위한 작업들이었던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많이 기대하고 있는 게 미국의 ADR을 상장하는 그죠? 네. 뭐 우리 표현을 하면 미국 주식 예탁 증서의 약자가 ADR인데 즉 우리나라 주식을 그렇죠? 뭔가 거기다 이렇게 맡기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실제 미국인들이 볼 때 한국에 있는 주식처럼 미국에 상장된 주식처럼 사고 팔 수 있는 이렇게 되는 건데 그렇게 되면 달라지는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첫 번째는 미국에 그게 상장되다 보니까 그럼 미국에 있는 기업하고 비교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하고 하이닉스하고 비교해 보니까 이 기업이 이익도 좋은데 훨씬 더 싸네 하면 그 싼 만큼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기대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달라집니다. 한국에 있다 보면 아무래도 그 그릇은 뭐 EWY라든가 몇 개 펀드밖에 안 되지만 일단 미국에 올라오면 반도체 지수에 들어갈 수 있고 반도체 지수에 들어가면 반도체 지수를 추종하는 모든 ETF들은 또 이 기업을 담아줘야 되거든요. 네. 그런 그 수급 효과, 그로 인한 수급 효과 때문에 훨씬 더 좋아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정확하게 얘기하면 고평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한국에 있어서 이런 제도들 때문에 저평가 받았으니 여기 가면 제값을 받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가 있는 건데 제값을 받는 기대가 뭔가 시장의 꼭지라고 얘기하기는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이다. 그래서 그분들의 주장도 되게 온당하고 나름대로 주장의 설득력도 있지만 저는 조금 다른 시각으로 보고 그 당시에 예전에 제가 경험했었던 시총 역전은 실적이 더 좋다라기보다도 상당 고평가였었습니다. 고평가였고 좀 기대도 많이 돼서 그런 게 맞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고평가가 아니라 올라가도 제대로 된 평가라고 보면 되려 시간이 지나서 여기가 제대로 된 평가면 전자라고 재평가를 안 받을까요? 그것도 생각을 해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같이 가는 그림이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해서 뭔가 나름대로 그것 때문에 지금 이것 때문에 진짜 완전히 지수가 완전히 고점이어서 조만간 이제는 하락세로 전환되는 그런 장세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이닉스의 ADR 건까지 또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셨고 여기에 대한 기대감들도 저희가 한번 계속 뉴스 팔로우업 해보도록 하겠고요. 이거는 그냥 단기적인 부침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브로드컴 때 한번 살짝 놀란 게 있어서 마이크론 실적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장은 이미 계속 더 좋아질 거라고 말해줘라는 거를 디폴트 값으로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마이크론 실적 발표와 관련해서 관전 포인트는 대표님 어디에 좀 초점 두고 계세요? 한 가지라고 보여집니다. 시장의 기대치가 있어요. 네. 그 기대치를 훨씬 능가할 것인지가 여부인데 지난 4분기 그러니까 올 1월에 발표됐던 실적하고 그다음에 올 1분기에 발표했었던 지난 4월에 발표했던 실적은 다 예상치를 크게 상회했습니다. 네. 자, 좋아지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 좋아질 거란 기대했는데 그거보다 월등했었거든요.
이번에도 그게 충족될 것인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어차피 그 정도 이상으로 나온다라고 보면 또 극심한 저평가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게 보면 그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마이크론 실적도 있는데 나중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또 다른 이슈가 있을 것 같아요. 무슨 이슈가 있는 거냐면 마이크론은 미국 기업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온전히 돈 번 것만 가지고 실적을 발표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 기업들은 이번에 충당금 이슈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번에 노조 합의를 통해서 그러네요. 영업이익의 10% 이상을 그렇죠? 우리 노조원분들한테 일단 나눠주기로 했기 때문에 네. 일단 이득이 나더라도 그걸 감액하고 발표할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 기업과 한국 기업은 조금 다른 결을 보일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그걸 시장이 어떻게 반응해 줄 거냐가 저는 되게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또 네. 생각지 못한 관전 포인트도 짚어주셨으니까 마이크론 실적 발표와 함께 가이던스부터 또 우리나라 기업들의 특수성까지 감안해서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부터는 또 수급적인 측면도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국민연금 쪽에서 이제 네. 이번 달 들어서도 2조를 순매도 네. 하기는 했는데 대기 매도 자금이 뭐 한 올해만 55조 원 네. 가량 된다 이런 기사를 또 많이 나오고 실제로 이제 기관도 외국인과 같이 요즘에 코스피 담기보다는 코스닥 더 담는 느낌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외국인들은 코스닥 많이 담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소위 이게 매집인가라는 느낌이 들 정도. 외국인들은 확실히 매집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맞아요. 네. 근데 이제 기관도 코스피를 그러면 여기서 더 파나? 라는 걱정거리 당연히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사안에 대해서는 영향도 어느 정도로 평가하세요? 영향은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 제일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왜 파느냐가 더 중요하겠죠. 네. 자, 우리가 지난해부터 제가 받았던 질문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였었어요. 외국인이 파는데 지수가 올라갈 수 있어? 이 질문이 되게 많았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면 지금 외국인들이 많이 팔고 있는 이유는 뭔가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 대한 비중이 너무 높아져서 그렇죠. 그것만큼 제도적으로 덜어내게 돼 있으니 팔았던 것뿐입니다. 예. 그럼 냉정하게 국민연금이라는 것도 한국에 대한 주식 투자 비중이 정해져 있죠. 네. 이번에 일부 상향을 했지만 네. 그래서 파는 규모가 지금 말씀 주신 게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는 조금 많이 줄어들었을 겁니다. 네. 그러면 지금 국민연금이 덜어내고자 하는 물량도 원래 한국을 이만큼 담기로 했는데 저절로 주가가 많이 올라서 그게 불어났기 때문일 겁니다. 객관적으로 얘기하면 실적 이슈가 아니라는 거죠. 네. 제일 중요한 게 이 기업이 앞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없다던가 아니면 이로 인해서 뭔가 실적이 우리가 전망했던 것보다 바뀌는 그림이라면 우려를 해야 되고 변동이 있더라도 비중을 줄여야 되겠지만 이것도 제도적으로 외국인과 마찬가지로 열심히 내가 줄이기는 싫은데 너무 비중이 많이 높아져서 어쩔 수 없이 규정에 따라서 줄여야 됩니다라고 한다라면 제 보기엔 단기적으로는 당연히 변동성 이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인도 파는데 연금도 판다라면 우리 입장에서 어쨌든 간에 파는 사람들이 더 늘어날 경우 이전보다 변동이 늘어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시장의 방향성을 바꿀 변수는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이 변동이 사실은 더 사야 될 기회가 될 수 있는 게 맞는 거지 여기서 비중을 줄이거나 그럴 어떤 변수는 아니지 않겠느냐라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특히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무조건 이걸 시장에 다 내다 판다고 얘기할 수도 없습니다. 일부는 다른 기관들한테 그 블록딜이라고 하죠. 이렇게 넘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시장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많이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도 보시면 외국인과는 다르게 외국인은 철저하게 규정이 있으면 그걸 다 지켰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원래 한국에 대한 투자 비중이 높지 않았었어요. 근데 이번에 덜 팔기 위해서 비중을 높였거든요. 한국이 좋아지는 것도 있고 그 얘기는 현 정부가 뭔가 주식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걸 되게 싫어한다라는 의중일 수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러면 똑같이 판다고 하더라도 시장이 와르르 무너질 정도로 그렇게 거칠게 내놓을 것이냐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보는 거죠. 네. 대표님 그러면 이제 어떤 수급적인 얘기 나온 김에 제가 음모론한 이유 네.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연기금이 요즘에 금융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산다. 네.
근데 여기는 어쨌거나 위험에 대한 해지로 많이 이 금융채들을 사면서 좀 보수적으로 그러니까 향후를 대비하는 느낌의 이런 플레이였는데 왜 지금 얘는 이미 방어에 나서는 건가? 이런 좀 불안감을 네. 심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사실 그렇다라기보다는 연금이나 기금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자산 배분에 대한 것들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네네. 근데 이미 시장이 이렇게 올라오면 주식에 대한 위험 그 자산에 대한 비중은 많이 높아져 있지 않을까요? 네네, 그래서 그렇죠. 균형 차원에서 안전 자산이든가 이런 것들을 균형을 맞추는 차원으로 보는 게 훨씬 맞는 게 항상 중요한 게 금액에서 비중이에요. 예를 들어서 연금이 자산 배분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무슨 채권은 뭐 50, 뭐 주식은 30, 네. 대체는 20 이런 식으로 되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주식에 대한 비중이 너무 높아지다 보니까 다른 자산을 늘림으로 인해서 이 균형을 맞추려는 그러니까 주식도 일부는 덜어내야 되겠지만 우리가 아는 안전자산도 일정 부분 해야 되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투자자분들이 잘 모르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연금이라는 자산은 1년에 목표 수익률이 있어요. 일반 주식이라는 우리 일반 펀드는 그런 게 없이 네. 절대 수익을 많이 내면 되지만 이 연금이라는 건 우리가 노후기 때문에 그 노후를 위해서 1년에 목표 수익률하고 허용 위험 한도라는 게 있어요. 네. 이 우리가 하는 연금들은 이만큼의 위험을 안을 수 있고 그래서 올해는 뭐 7%든 8%든 요 정도만 벌면 돼라는 목표가 있거든요. 그 목표를 채기 위해서 자산 배분을 하고 자산 배분에서도 비중을 조절합니다. 저도 아시겠지만 이전에 OCIO라고 할 때 그게 연금의 포트폴리오 조정하는 거고 제가 직접 기금들의 포트폴리오 제가 짰었어요. 그렇죠? 자산 배분도 제가 해주고 네. 짰었기 때문에 하는 거지만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뭔가 균형을 맞추고 그동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맞추기 위함인 거지 이걸 시장을 너무 보수적으로 보는 측면에서 했다라고 보는 건 제가 볼 때는 아직은 조금 너무 섣부른 판단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도 IRP에 투자하면 그렇죠. 70%는 위험 자산이 되는데 30% 안전 자산 꼭 넣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걸 채우는 거예요, 그냥. 맞아요. 네. 기금 입장에서도 오히려 그러면 금융채에 대한 역대급 매수라는 게 비중도 채우면서 시장이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제 금융채에 대한 매수. 그렇다라고 보는 게 아직까지는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고 네. 물론 이제 연기금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주가가 많이 오르면 불편은 하겠죠. 나중에 위험 관리도 해야 될 거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주식을 일부러 내다 파는 형식은 안 보이지 않습니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오른 것만큼만 치잖아요. 그럼 그걸 꼭 보수적으로 전환했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게 보수적으로 전환하려면 앞서 말씀드렸던 안전자산에 대한 비중을 높이는 것보다는 위험자산에 대한 비중을 줄이는 게 더 중요한 건데 그렇죠. 그렇진 않다는 측면을 강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거 하나만 살짝 얘기하고 네. 변수들 얘기하겠습니다. 앞에서도 잠깐 얘기하긴 했는데 이번에 MSCI 네. 관찰 대상국 선진지수 이제 관찰 대상국 쪽으로 이제 한다고 했을 때 평소와 제가 느끼는 기대감이 좀 달라요. 실제로 좀 리스트업 됐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실제적인 기대감들을 나타내는 네. 목소리들이 좀 있던데 대표님께서는 이 이벤트는 좀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뭐 24일 기준이죠. 뭐 일단은 예비 그때는 좀 일단은 약간 실망스럽게 나오긴 했지만 이게 뭐 실제하고는 또 다르다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지켜봐야 되겠지만 저는 꼭 이번이 아니더라도 그 길로 가고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네네. 왜냐면 이제 우리가 1년 전, 2년 전에 비해서 외국인들이 한국이 이런 것들을 충족시켜주면 넣어주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 그러니까 네. 시장 자체는 별로 문제가 없어 보여요. 한국의 시장이 업종도 되게 다양하고 뭐 글로벌 선진화돼 있고 그런데 내가 이제 접근하기 편한 여러 가지 제도들을 조금 더 완화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MSCI 측의 요구인 거고 네. 싫든 좋든 간에 우리는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 입장인 거고 그래서 상당 부분 진전이 됐다라는 것도 외국인들의 평가예요. 네. 그러나 진전이 많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조금 2% 더 해줬으면 좋겠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올해가 아니더라도 결국은 시간의 문제가 아니겠느냐. 아마 제 생각엔 올해가 아니면 내년에라도 반드시 가능성은 되게 높아 보인다. 그리고 그에 따른 정부의 의지도 되게 강하다라는 점들을 감안하면 혹시 이번에 실망스럽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땐 결국은 시간을 두고 되는 쪽으로 갈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MSCI는 뭐 간단하게 네. 이 정도로만 그냥 지나치도록 하겠고 금리 얘기해 보겠습니다. 금리. 대표님께서 보시기에는
빌드업을 하는 과정에서 일본 얘기 먼저 할까요? 아니면 미국 쪽 얘기 먼저? 뭐 어느 쪽도 괜찮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네. 가까운 곳부터 들었다 가시죠. 일본은 금리 인상을 했어요. 1%로. 네. 뭐 시장에서 어느 정도 예상을 했던 거니까 시장의 영향력도 이번에 반영을 뭐 많이 시키지는 않았는데 네. 어쨌거나 금리를 인상하는 와중에 니케이는 사상 최고치를 네.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의 흐름은 좀 어떻게 읽고 계세요? 일단 일본의 금리는 올린다고 해도 1%면 네. 물론 이제 부채가 많긴 하지만 그 속도가 완만하거나 네. 또는 여러 가지 조치들이 있죠. 그 조치들과 관련해서 별로 그렇게 생각보다 매파적이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금리가 우리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 영향을 주려면 우리가 보통 엔캐리 청산이라는 걸 많이 두려워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려면 조건이 뭐냐면 일본이 금리를 올리되 보다 매파적으로 돌아서면서 미국이 동시에 금리를 내리는 그림이어야 됩니다. 네. 쉽게 얘기해서 미국과 일본의 금리 차가 많이 줄어들어야 엔화가 강세를 가면서 문제가 되는데 이번에 어땠나요? 미국도 올리는 쪽, 일본도 올리는 쪽 같은 방향이죠. 이렇게 되면 엔캐리 쪽은 작동을 하질 않습니다. 그리고 그때 또 타이밍상 유가도 살짝 빠지기도 맞습니다. 했었고. 예.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물가가 불안하긴 하지만 지금이 정점이지 않겠느냐라는 기대들이 형성되는 시기도 했고 네. 그에 따라서 뱅크 오브 자펜 일본 중앙은행도 나름대로 톤 자체는 조금 제가 볼 때는 금리를 올린 거에 비해서 우려만큼은 덜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오히려 없었다라고 보는 게 정확한 거고요. 또 일본뿐만이 아니라 글로벌에 있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금리 인상기에 주가는 더 올랐습니다. 절대 금리가 높아서 많이 빠진 거지 네. 인상기 때 주가가 빠지진 않았거든요. 네. 그렇게 놓고 보면 금리 인상이 안 좋은 건 뭐 우리 입장에서 놓고 불편한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장을 꺾을 만한 변수냐 그거는 시기마다 다르고 금리의 어떤 절대 수준마다 다르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보통 흐름으로 봤을 때는 금리가 위쪽으로 피크를 찍고 한 3, 4개월 후에 지수가 좀 꺾이는 일반적으로 그런 사례가 그렇습니다. 더 많았었죠. 네네. 이런 그냥 오랜만에 올렸다고 시장이 이렇게 움츠러드는 이런 거죠. 거의 없었으니까. 금리를 올렸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왜 올렸느냐가 되게 중요한 그렇죠. 건데 이전에 시장에서 금리 인상을 했었을 때 대부분은 이번은 좀 다릅니다. 네. 이전에는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이었었습니다. 말 네. 그대로 경기가 좋아져서 올리는 금리 인상 같은 경우는 금리 올릴 때 주가도 같이 오릅니다. 대체적으로. 그랬다가 절대 금리가 높을 때 문제가 많이 되고요. 지금처럼 아무래도 공급 측면으로 인한 금리 인상은 불편한 게 사실입니다. 시장이 좀 불편한 게 사실이지만 연속성이 없다라는 점이 되게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오일 쇼크 때처럼 연속성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그렇게까지는 안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금리 인상에 대한 혹시 한다고 하더라도 그 연속성이 없다라고 보면 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제한된다라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약간 변동성이나 불확실성이 커진 미국 쪽으로 가보자면 네. 여기는 또 좀 불안한 게 그러니까 절대 수준도 높은 데다가 6월이나 7월에 증시에 대한 조정 얘기하시는 분들의 대다수가 결국에는 이제 케빈 워시와 이제 FOMC 얘기 나오고 여기에 대한 불확실성들 우린 이제 깜깜이가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그렇죠. 걱정들 많이 하시거든요. 미국의 상황 그다음에 케빈 워시부터 하시죠. 케빈 워시는 어떤 스탠스라고 대표님께서는 보십니까? 지금 말씀 주신 게 소통을 안 하겠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지표에 따라서 할 거니까 시장이 알아서 해석해라는 얘기죠. 시장이 알아서 해석해라는 얘기의 의미 안에는 변동이 커진다는 게 맞아요. 네. 예를 들어서 금리 인상 우려가 있으면 그 금리 인상 우려를 시장에 과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높고 또 반대로 금리 인하 기대가 높아지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를 과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높은 게 이 케빈 워시의 스타일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네. 채권 시장에서도 이걸 적응하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고도 제가 볼 때 적응 안 될 겁니다. 끝나는 그래요? 그날까지. 예. 어, 왜냐면 안 보여주니까. 어, 근데 이제 케빈 워시도 할 말이 있는 게 그동안 제롬 파월 의장이 되게 소통을 많이 했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 제대로 된 소통으로 인해서 우리가 연준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건 아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네. 문제는 연준이 소통한 방식으로 방향으로 금리가 움직이지 않았다는 게 문제예요. 예컨대 점도표 이렇게 찍었는데 맞은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케빈 워시는 그런 거죠. 그럼 점도표를 뭐하러 찍어? 자, 그다음에 우리가 금리를 이렇게 전망했는데 그게 또 안 맞았어요. 그러면 이렇게 맞지도 않을 걸 굳이 뭐하러 가이던스를 제공해? 차라리 그냥 그때가 나왔다는 지표 가지고 해석할 수 있도록 그냥 내비둬.
이런 게 이제 기본적인 어떤 이분의 생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이분이 지금은 매파적으로 보일지는 모르지만 정말 매파적인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되는 게 네. 이분은 제롬 파월 의장이라는 분이 트럼프가 자꾸 금리 인하 압력을 주니까 그거를 안 받아들이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당신이 가서 내가 원하는 금리 인하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임명한 분이에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로 표현하면 바지 의장이죠. 그렇죠? 이게 좀 적절한 표현은 아닌데 물론 케빈 워시가 그런다고 해서 트럼프가 하란 대로 할 분은 아닌 것만은 분명해요. 다만 일단은 그 임무를 받고 왔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금리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찾을까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일단은 지금 상황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은 누가 보더라도 미국이 금리를 낮출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되려 올리면 올렸지 내릴 수는 없는 상황일 겁니다. 그러면 케빈 워시 입장에서 가장 비둘기파적인 결과가 나오려면 네. 지금 가장 매파적으로 보이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아, 상대적인 그렇죠. 거니까. 가장 세게 보여서 네. 일단 두 가지. 첫 번째는 내가 처음 취임을 했지 않습니까? 취임을 했으니까 제일 먼저 뭘 해야 될까요? 시장의 신뢰를 얻어야 되죠. 네. 저 사람 우리가 트럼프 때문에 오긴 했는데 분명히 비둘기파적으로 움직일 거야 라고 해서 시장의 신뢰를 잃으면 더 안 좋죠. 어차피 지금 금리와 관련해 물가와 관련해 대단히 불안할 땐 차라리 아주 강하게 나는 정말 물가만 신경 쓰고 있고 정말 물가를 꼭 반드시 잡겠다는 의지를 보여줌으로 해서 일단 시장의 신뢰를 얻었고요. 네. 두 번째는 굉장히 강한 매파적인 모습을 보임으로 인해서 시장에서 지금 일고 있는 기대 인플레이션을 일부 차단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미국에서 가장 걱정되는 건 뭐냐면 유가가 그동안 많이 올라왔고 유가 상승이 일시적이면 원래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게 일시적인데 이게 조금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미국에 있는 소비자분들이 이번에 유가 때문에 생각보다 이 물가가 일시적이지 않고 장기적으로 서비스라든가 다른 쪽에도 이게 뭔가 확산이 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있어요. 예. 이걸 우린 기대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이번에 케빈 워시가 굉장히 강하게 얘기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되면 잘하면 기대 인플레이션이 차단될 수도 있겠는데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네.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실제 물가가 더 안 오를 수도 있겠죠. 안 오를 수도 있겠죠. 그러면 나중에 이게 물가의 정점이라고 보면 케빈 워시 입장에서 나중에 굳이 금리 인상까지는 아닐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케빈 워시가 왜 이렇게 강하게 나갔느냐? 이분이 지금 그리고 있는 그림은 일단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일단 트럼프라는 분이 너무 오락가락하시다 보니 일단 금리를 올리기 싫기는 한데 혹시 나중에 트럼프가 실수를 한다거나 아니면 지금처럼 이란과 관련된 사태에서 이스라엘이 뭐 저런 식으로 나와서 우리가 의도하지 않게 길어질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금리를 인상할 수 있는 명분을 일단 한번 만들어 놓자는 게 첫 번째고 네. 두 번째는 뭐냐면 만약에 잘 된다고 가정을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예상대로 잘 해줘서 어쨌든 간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협상을 잘 끌고 나가서 유가를 더 오르지 않게 만들면 시간이 지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경기가 안 좋아집니다. 자, 잘 보세요. 국제 유가가 제일 먼저 오르면 제일 먼저 반응하는 게 물가입니다. 네. 당연히 주유소에서 기름값부터 오르겠죠. 그래서 물가 지표는 곧바로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 우려가 있지만 이 높아진 물가로 인해서 사람들이 물가가 너무 높은 것 같아. 나는 소비 좀 줄여야 되겠어라는 경기 둔화는 시간을 두고 반영합니다. 네. 그러면 케빈 워시는 이렇게 강한 모습을 가지고 일단 금리 인상을 조금 미루는 쪽으로 잠깐 일단 시간을 벌어놓고 나중에 뭐 9월이 됐든 언제가 됐든 실제 보니까 이 높은 물가로 인해서 미국의 경기가 지금보다 조금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면 시장에서는 어떤 얘기를 할까요? 금리율 이전 얘기는 안 나옵니다. 최소한 내리는 것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인상은 자제하는 게 맞다라는 쪽을 저는 기다리는 게 아닌가. 네. 그래서 실제 이분이 보인 건 아주 강한 매의 모습이었지만 이분이 원하는 결과는 가장 비둘기파적인 결과를 기대하면서 조치를 더 강하게 취했다라고 보는 게 가장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으로서는 그 해석이 가장 네. 합리적으로 보이고 케빈 워시 입장에서도 가장 선택할 최적의 가장 조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겠네요. 네. 그러니까 물가도 혹시 잘못될 경우를 대비를 하면서도 네. 트럼프의 의중도 같이 들어주면서도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두는 거죠. 트럼프 의중만 들어줬다가 자기가 독박스. 그럼 큰일 나죠.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네. 마지막 질문 드리기 전에 네. 근데 우리 FOMC 얘기하다 보니까 이건 그냥 개인적인 궁금함인데 또 대표님께서는
실제 여러 필드에서 여러 가지 업무를 많이 보셨으니까 시장에서는 틀려도 가이던스 내주는 걸 좋아합니까? 아니면 이번처럼 야 맨날 틀리는 거 뭐하러 그때그때 알아서 판단하자가 더 좋습니까? 그래도 가이던스를 주는 게 좋은 게 그럼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 많이 줄어들죠. 왜냐면 이제 가이던스를 주면서 바뀌면 또 바뀐 대로 소통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이제 제롬 파월 이전에는 사실 연준 의장들이 기자회견을 해도 분기에 한 번씩 했었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그걸 매월로 바꿔버린 거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굉장히 그 잦은 시점에서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주다 보니까 사실은 시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친절한 어떤 지침서가 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시장은 불확실한 것보다 연준이 확실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걸 밝히는 걸 좋아하다 보니 아무래도 전자가 우리 입장에서는 조금 더 좋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게요. 저도 같은 생각이고 여기에 길들여져 있던 사실 시장이라면 시장인데 이게 또 어떻게 불확실성으로 바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처럼 매크로를 전공했던 사람들은 사실은 먹고 살기 더 좋아진 거죠. 아, 시장이 시나리오는 많아지니까. 왜냐면 이제 아무래도 제롬 파월 의장이 있었을 때는 저희들의 역할이 조금 좀 줄었었어요. 뭐 굳이 이제 저희들 아니어도 워낙 소통을 잘했기 때문에 시청자분들도 충분히 잘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가 됐지만 네. 이제는 우리가 하는 캐빈 없이 의도를 알 수 없으니 네. 이제 저희들 같은 사람들이 남아서 그 의도를 읽어주면서 조회수를 올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매크로 전문가 사이에서도 K자 현상이 생기지 않을까 많이 싶긴 합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나중에 보면 진검을 분명히 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게요. 네. 그 의도를 누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잘 아는 사람과 안 아는 사람이 나눠지겠죠. 네. 예. 어딜 가나 K자네요. 그럼요.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앞에서도 제가 한번 언질은 했습니다마는 시장이 올라도 오른 것 같지 않고 하락하는 종목들은 점점 더 많아지는데 반도체에만 집중이 되고 이거를 이게 시장이 바뀌는 걸 바라야 되는지 안 바뀌는 걸 바라야 되는지 애매한 그런 상황들인데 이런 상황에서 개인 투자자들은 전략 어떻게 짜야 되는지 좀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들고 있는 주도주는 어떻게든 끝까지 잘 들고 가는 게 우선이다 네. 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고요. 지금 보유하신 종목들이 소외되어 있는데 소외 이유를 분명히 알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정말 좋아지고 있고 앞으로도 좋아질 건데 일시적인 수급 이슈라면 제자리까지는 찾아가지 않을까. 뭐 엄청나지는 아니더라도 그래서 어느 순간에 한번 이게 만회되는 기회는 한번 올 것 같아요. 그렇죠? 그때 제가 볼 땐 또 주도주로 바꾸는 게 어떨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반면 소외가 되기도 했는데 실제 원래도 소외될 거고 앞으로도 쉽지 않은 개별 기업이다라고 하면 생각을 조금 바꿀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기업들이 앞으로도 꼭 시장이 올라갈 때 따라갈 거냐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사실 대부분의 버블장에서 보면 소외주들이 주가가 올라온다고 따라온 경우는 별로 없었어요. 네. 그렇죠? 다만 지금 같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수익률 차이는 조금 있다 하더라도 주도주를 못 따라간다 하더라도 내가 가진 종목이 실적이 있는 경우 일부는 만회가 되거든요. 다만 그 일부가 만회될 때 또다시 중심으로 들어오는 건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또 우리 개인 투자자들에게 또 보내는 투자 전략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한번 귀담아 들으시면서 포트폴리오 재정비 하시면서 시장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대표님과는 이 정도로 마무리 짓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FW 파트너스 이선엽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